예, 안녕하세요. 한국전통노래학교 공개강좌 제1회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강은 세시 풍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자, 시자, 풍자, 속자가 각각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와 시가 합해서 세시, 풍과 속이 합해서 풍속인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차피 한 번은 넘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통 과학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맞추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세종대왕의 세종실록 가운데도 하늘의 운행을 계산하는 칠정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땅의 운행 질서를 표시한 지리지, 그리고 이 땅과 하늘이 만나서 사는 인간들의 예법을 단장한 올해의 이 세 개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게 천지인이거든요. 그만큼 하늘의 시간을 맞추는 건 정말 어려운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망원경이 발달되고 이럴 때는 해, 달, 별 모든 운행 주기를 맞출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잖아요. 다 육안으로 관측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오차가 거의 지구 공전 주기 오차가 4초 정도 오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술인 거죠. 바로 세시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시 풍속을 이해하려면 표준이란 걸 좀 잠깐만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시 풍속은 동아시아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표준이고 스탠다드. 지금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터법이라고 부릅니다. 미터법. 대한민국 시간은 동경 135.75도.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시간이 같죠. 약 29점 몇 분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자르면 약 30분 정도. 왜냐하면 서울이 그렇습니다. 경주는 좀 더 짧아요. 경주는. 거기는 한 27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시간이라도 더 다른 거죠. 자, 아무튼 이것을 표준화라고 합니다. 표준화가 중에는 이제 또 대표적인 하나가 도량형 표준이 있었죠. 진시 황제가 표준했다는 도량형.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지금은 언어 표준 이런 게 표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이런 표준이 있었는데요. 시간에 대한 표준. 그 대표적인 게 농가 월령거라는 게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그 달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걸 노래 형식으로 만들었던 게 그 유명한 농가 월령가. 또는 이것을 그 추위와 더위와 같은 기후의 변화를 가지고 만든 게 24기가 있습니다. 24기. 그리고 24기에 다시 그 24기에 또 5일씩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72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합해서 기후라고 합니다. 기후. 그죠? 그 다음에 24절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4개를 중시했습니다. 춘분, 추분, 동지, 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 24를 우리가 이제 절이라고 부르죠. 절 또는 기라고 부릅니다. 24기. 72가 후. 그래서 이걸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구소환도는 그 기와 후를 정해서 동지부터 춘분까지 81일 정도 됩니다. 거기 보면 81일이 넘고 한 89일쯤이 되는데 그것은 국어 소환도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81일이라는 것은 동지 바로가 아니라 동지 지난 후에 신일 이렇게 날짜가 있거든요. 그날이 들어온 날부터 되기 때문에 어떤 때는 84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79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칭적으로 82일이라고 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던 수에 대한 관념, 9일을 가장 높은 걸 졌기 때문에 99 곱해서 81, 국어 소환도라고 한 거니까요. 국어 소환도를 복원해서 복원 공개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근거들은 그때 설명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목성의 주기에 따라서 우주의 공간을 12개로 쪼갠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그 해를 계산했던 12 시즌을 이제 시간으로 바꾼 거죠. 그래서 12시간,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이것도 전부 시간에 대한 표준입니다. 예전의 표준. 이 시간에 대한 표준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밤은 짧고 낮은 길었어요. 실제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낮은 길기 때문에 낮에 대한 이 시간은 이런 거죠. 해가 떴다. 그 다음에 아침밥 먹는다. 그 다음에 점심밥 먹는다. 그 다음에 잠깐 쉰다.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고 달이 뜬다 정도. 그리고 저녁은 그냥 하나로 통칭해서 그냥 야반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시간별로,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다 그냥 동시로 다 쪼갠 거죠. 똑같이 12개를. 이러면 이것은 표준이라고 합니다. 표준.
공간에 대한 표준도 있습니다. 제일 이제 많은 공간이 5행 개념에서 4방 개념, 동서남북. 그리고 여기다 좀 더 발전하면 두 개를 더해서 바로 8방. 그래서 이거에 만들어서 팔달문, 수원의 팔달문이 바로 이 팔에서 나온 말이죠. 그리고 오늘 한양도성의 문도 3개의 문과 4개의 소문, 그래서 8개의 문을 만든 거. 이게 다 4방 개념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5행 개념으로 나와서 우리 근정전에 가면 1월 5학도, 1월 5봉도 나오죠. 그런 것들이 다 5학 개념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국의 지도를 구주로 삼은 게 있습니다. 이게 다 공간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 하나가 더해지면 뭐가 나오냐? 8방 개념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주역을 가지고 어떤 시간의 공간에 표준을 만들으니까 그 팔을 가지고 팔도를 만들게 됩니다. 팔도. 조선 팔도는 바로 팔괘. 그 팔도니까 이것도 공간에 대한 통합적 구조, 통합적 이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공간이니까 다음에 인간이죠. 인간에 대한 가장 이해가 60갑자입니다. 사람의 삶을 60년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60년으로 잡아서 내 주기,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기가 10과 12가 만나면 공배수가 나오면 60이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3000년 전 갑볼문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60을. 그래서 60을 한 사람의 평생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걸 따라서 평생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평생도는 곽자의 당나라 때 곽자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알록산 사사명의 난을 평정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한 번도 고통이나 슬픔이 없이 인생을 잘 살았어요. 뭐 잘린 적도 없고 자녀들이 자기보다 먼저 죽은 사람도 없고 하여튼 늙어서 그냥 그리고 손자들도 전부 다 과거에 벼슬을 하고 가족도 다 평안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을 태어나부터 늙어서 노년 때까지의 삶을 기록한 것 평생도 가장 인간에게 가장 행복했던 시절을 표준화한 게 평생도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인간 삶의 가장 중요한 4가지 관혼상제, 어른이 되고, 그렇죠? 근데 왜 여기서는 생이 없냐 이거죠. 생. 지금은 생이 중요하지만 예전에는 생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그 사람이 산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100일이 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애가 됐구나. 그리고 이제 진정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관으로 본 거죠. 관혼상제. 이것들이 다 인간에 대한 통합적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통합적 구조를 가지고 우리 동아시아의 문화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돼요. 통합이 되는 구조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 천상열차 분야지도 하늘과 땅을 동시에 똑같이 표준화시키는 것. 그래서 경복궁에 북벌도가 없어도 대체적으로 경복궁의 관청이나 건축물은 이거 보고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별자리의 역할은 천문요초에 다 나와요. 그 천문요초는 이방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이순지죠. 이순지가 지은 건데 이 천문요초가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음양과라든지 산과의 공식 교재였기 때문에 그걸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궁궐에 어떤 건축물이 배치됐고 어떤 관청이 배치됐는지 왜 이게 다 표준화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궁궐과 도성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오행과 팔괘 그다음에 하도낙서와 같은 동아시아의 기본 개념만 알면 궁궐의 내용이 거의 다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세종대왕이 문 이름을 광화라고 했는지, 광화문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 광화문의 여장에 왜 8개와 64개가 그려져 있는지, 그 다음에 경회루가 왜 서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궁궐 안에 또 그 궁궐을 축소한 게 있습니다. 근정전, 경회루. 이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를 좀 하시겠지만, 육육양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동아시아의 철학의 어떤 상징을 함께 묶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게 3개지만 어떤 때는 8이 되게 하고 어떤 때는 12개가 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건축물 속에 음양오행, 팔괘, 12절기, 24절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거기다 맞춰놓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동양 철학이 어떻게 여기가 원리가 구현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 삶을 그 하늘의 운행 법칙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야라고 표준한 게 바로 세시풍속입니다. 그래서 풍속이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술 마시고 노는 게 풍속이 아니고요. 예전에 풍속은 되게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을 어기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거니까요.
속은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풍은 국풍이라고 해서 왕이 원하는 도덕률이 있어요. 그걸 풍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시경에 나와요. 뭐 국풍, 주풍 이렇게 하면. 그리고 속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새와 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세시 풍속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세시 풍속에 대한 또 구조 중에 하나가 뭐 도량형 같은 거. 그다음에 하늘의 시간을 보고 땅에다가 내려서 달력을 만들어서 그 달력에 따라서 농사도 짓고 하는 것이 관상수시라고 합니다. 이 관상수시에서 관상감이라는 관청이 나온 거고 수시에 따라서 수시력이라고 하는 달력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관을 보는 거고 관을 해서 수 내리다는 뜻입니다. 시간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오로지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역대 왕들은 동지에 중국에 가서 이 달력을 받아오는 거죠. 그걸 책력이라고 불렀고요. 책력을 받고 이 조선의 통치자라는 것을 인정한 걸 봉토라고 그래요. 봉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책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청을 하면 중국에서 책봉사가 오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하늘을 가지지 못했을 때는 결국엔 관상수시를 할 수 없지만 세종대왕은 몰래 한 거죠. 우리 식으로. 왜 안 맞으니까 중국하고 서로. 공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관상수시는 임금이 시간을 보고 우리 삶을 표준화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었던 거죠. 이거에 따라서 세시풍속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시풍속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시풍속 각각 4개의 말이 만난 거예요. 그 4개의 말이 두 개씩 새와 시가 만나고 풍과 속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시풍속 이걸 합해서 다시 세시풍속이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시풍속은 1년 4계절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시풍속에 의해서 삶의 단계를 표준화한 것이 우리나라에는 3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동국세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도잡지, 유독공이 쓴 거고요. 열양세시기 해서 현재 3개의 세시풍속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새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새라는 것은 위쪽에 있는 이게 이제 사람의 발입니다. 우리가 그칠지라고 알고 있는 것은 발이란 뜻이거든요. 발이고요. 밑에 지금 여기 보이는 요거 지금 여기 제 머리 바로 있는 거 이것은 걸음보라는 뜻입니다. 걸음보. 그러니까 위와 아래가 걸음이 있죠. 그러니까 2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2발 사이에 이 무자 이게 바로 도끼입니다. 도끼. 그래서 지금 뭐냐면 도끼를 들고 발이 보이고 도끼를 들고 해를 향해서 춤을 추는 모습이에요. 왜 춤을 추냐? 우리 추수감사제를 하는 모습이에요. 새가.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면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게 다른데 이걸 어떻게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변화 중에 뚜렷한 변화가 있어요. 우주를 보면. 우리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그게 뭐냐? 목성이 있어요. 지금 목성이 일정별로 와요. 그래서 11.56년마다 한 바퀴 돌아요. 근데 우주가 워낙 광대하기 때문에 12년이 되면 지금 이제 11.56이니까 약간 12년이 안 되죠. 근데 그 12년이 안 된 것을 지금 3,000년으로 계산해봤자 손톱맛이 안 돼요. 워낙 멀어서. 한치. 왜냐면 북극성도 3,000년 됐는데 겨우 7도를 이렇게 7도 겨우 옮겼으니까 거의 옮긴 것도 아니에요. 가까운 데서는 하지만 먼 데서는 7도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뭐 크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똑같다고 본 거예요. 항상. 그래서 목성이 12년마다 한 바퀴씩 돌아요. 그걸 새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성의 주기, 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새. 그래서 목성의 주기를 우리는 새라고 부른다. 그래서 그 충문에 유세차할 때 그 새가 그 목성을 말하고 차가 어디에 왔다는 거죠. 12개 중에 하나. 그래서 세차예요. 그리고 앞에 유는 따로 설명했지만 그것은 신의 사자를 부르는 접도입니다. 유하면 신의 사자를 부르고 그 신의 사자는 뭐냐? 바로 새죠. 어디냐? 솥대 위에 있는 새요. 나의 영혼을 물고 이 땅에 내려와서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내가 죽었을 때 나의 영혼을 물고 하늘의 북극으로 갔던 그 신령스러운 새. 그 새가 바로 유입니다. 유는 새란 뜻이에요. 유세차. 그것만 아셔도 사실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거 많이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새라는 것은 목성의 주기 12년을 말한다. 그리고 12년의 주기에 각각의 문을 지키고 있는 신수가 있는데 그 신수를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레해서
동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쥐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예전에는 쥐가 제일 앞이가 아니고요. 쥐가 아니고 인이 제 호랑이가 제일 앞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갑하고 자가 지금 제일 앞이죠. 그래서 지금 갑자에서 자축인묘지만 예전에 인이 가장 높았다는 것도 역으로 하고, 여기 시라는 것은 뭐냐면 요 시의 앞쪽에 있는 것은 해의 그림자를 본다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여기 토자처럼 있는데 많은 사람이 이걸 토라고 하는데 토가 아니고 이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원래 큰 대자거든요. 원래 이 토, 그러니까 한자는 형태를 보고 이건 흑토다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요 밑에 천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팔로 뭘 재고 있는 모습입니다. 뭘 재고 있냐 이거죠. 그림자를 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해의 그림자를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표준화한 것, 이게 시입니다. 그래서 요 시자에 날일자를 빼면 요게 뭐냐, 우리가 절사자라고 하지만 절살이 아니고 예전에는 신전시입니다. 신전시. 근데 이 신전시자가 나중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거의 비슷한 유형의 신전이 생기다 보니까 절사라고 했고, 그리고 신전은 이제 종교, 재정 일치 사회가 흩어지면서 정치가 중심이 되면서 관청시자가 된 거예요. 관청시. 그래서 내자시, 그다음에 군기시 할 때 시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신전이라는 뜻이죠. 신전에서 부르는 노래, 그게 시예요. 그리고 신전에서 해의 그림자를 재는 게 떼시. 이렇게 하면 금방 알고요. 요 신전에 있는 사람은 앞에 시자를 붙이면 내시 할 때 시자입니다. 지금은 내시는 환관이지만 내시는 환관이 아니고요. 왕의 측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황문시랑 하면 중국에서도 가장 높은 것 중에도 우리는 문하시중. 고려 때는 왕이 드나드는 문 아래에서 왕을 모시는 사람 중에 가운데 있는 사람, 그게 문하시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선이 되면 영의정이잖아요. 그래서 시자라는 것은 원래 그런 의미다. 다 신전에서 나온 말이다. 이렇게. 오늘은 이제 한자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제가 원래 갑골문부터해서 문짝을 했기 때문에 가장 그 원전에 근거한 문자적 해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라는 것은 목성이 하늘의 시간이라면 이 시는 인간이 잰 시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을 세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시에 따라서 하늘의 세에 맞는 하늘의 법도가 있어요. 그걸 풍이라고 부르는 거고, 시에 따라서 인간의 하는 활동, 그걸 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세시가 만들어지고요. 세시에서 풍이라는 것은 원래 바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라는 건 어디에 맞냐면 봉황에서 온 거예요. 새. 왜냐하면 하늘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은 봉황이에요. 봉황이 한번 날개짓 하면 60일 동안 바람이 불죠. 그 바람 속에서 신의 음성이 나옵니다. 왜? 신이 깃든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때는 뭐냐, 이렇게 대나무나 깃발을 꽂으면 깃발이 막 흔들리죠. 그러면 여기 신이 깃들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은 신을 가지고 오는 거고, 그 신이 깃든 게 줄이에요. 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신과 연결되는 것이 다 줄로 연결되는 겁니다. 줄.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자 줄 잘 서야 된다는 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은 바람풍으로 됐지만 이제는 봉황이에요. 이 풍을 가장 잘 표현한 게 백제대학로입니다. 백제대학로 위에 있는 이 봉이 바로 풍 속의 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바람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산 위에 나무가 있어야 돼요. 나무가 막 흔들리죠. 샥. 그러면 신이 깃들었다 나왔습니다. 그때 새가 와서 바람이 불면 새가 다 나무에 앉아요. 그러면 저 새가 신의 사자로서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단수가 있는 곳에는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물이 있으면 물이 내려가고, 이런 거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고대인들의 생각하는 신전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소대로도 나오고, 그리고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당 같은 재단으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용이 바로 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은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이 만나야죠. 이렇게. 그래서 하늘의 물은 은하수라고 하고요. 땅의 물은 강이죠. 그러면 이 강과 땅이 만나는 게 뭐냐? 산꼭대기에 우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 마리산에도 그래서 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물이 어디 있느냐? 연꽃이 있잖아요. 바로 연꽃이 있는 데가 우물인 겁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밑에 연꽃에서부터 우물에서 쭉 내려오는 게 용이고, 이 용이 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산이 바로 그 하늘에 바람이 있는 그 산을 말하고, 산 위에 바로 봉황이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봉황과 이 용,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풍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풍수. 풍수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기운이 가장 잘 맞는 곳에 사는 거예요. 그럼 어디냐? 계곡이죠. 그래서 우리가 풍속할 때 속자가 계곡복자인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셋이 했고 풍은 하늘의 어떤 흐름이다. 풍. 그래서 우리가 바람났다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바람났다는 것은 하늘의 기운이 와가지고 청춘 남녀가 막 마음이 막 숭숭숭숭하면 서로 눈 맞아서 결혼하는 거죠. 이게 바람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결혼을 담당하는 것은 풍신, 비렴이라고 불렀거든요. 풍신이 결혼을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서는 그걸 뭐라 하냐, 풍백이라고 불렀습니다. 풍백. 인간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풍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뭐냐면 운사, 우사. 운사는 전쟁을 상징하는 겁니다. 왜? 아시잖아요. 구름과 구름이 꽝 부딪히니까 뭐예요? 꽝! 그러니까 비가 내리죠. 그래서 칼과 칼이 부딪히는 것, 이것을 운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칼 가지고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다 운검이라고 불러요. 운검. 기생들이 다 운검이잖아요. 칼이 쫙 하고. 그러면 왜 기생한테 운자가 붙지? 운이 원래 병을 담당하는 거고요. 우가 농업을 담당하는 거다. 우사. 그래서 우사를 담당하는 게 해서 누구냐? 바로 용입니다. 우사가 모든 이 농사의 우두머리에 우사라고 하는데, 우리 용을 다루는 용경에서는 바로 용이 우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풍이고 속이 바로 뭐냐? 바로 요겁니다. 계곡. 계곡에서 사는 사람들. 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 계곡 쪽에 이렇게. 그럼 왜 계곡 쪽이냐? 홍수를 막고 또 농사도 짓기 좋고 뒤에 바람을 겨울에 추운 바람을 막아주는, 남쪽에 따뜻한 기운을 받는 가장 좋은 우리나라 구조가, 만주와 한반도의 구조는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경주 양동마을입니다. 경주 양동마을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내 마음을 씻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을 씻을 때는 계곡에서 씻어요. 계곡에서. 몸은 계곡에서 머리 씻는 거 아니거든요. 몸을 씻어. 그것을 욕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물로 이렇게 접시는 것을 목이라고 그랬어요. 나무 목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게 이쪽. 거기 있어요. 이거 강의자전에 보면 목은 머리를 씻는 거고 욕은 몸을 씻는 것이라고.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욕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우리가 사람이 무엇인가 갖고 싶은 것들은 전부 그래서 욕망을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계곡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먹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욕망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것은 한 시대의 시대상이 반영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왜 속이 있느냐 이렇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평할 때 이렇게 했죠. 고구려 사람들은 산의 계곡에 흩어져서 살고 있다. 가장 한국적인 그리고 가장 동양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는 그러한 이런 풍속, 세시 풍속의 전통을 가장 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세시 풍속을 관리하고 이것을 주관하는 사람을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형이라는 것도 나중에 아마 한자를 배우게 되면, 저도 이제 밴드에서 한자 원형을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형이란 말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 앞에 형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축이라고 해요. 축은 하늘에 빈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늘에서 뭘 내리냐? 복을 내려요. 그 복은 술이거든요. 술. 그래서 복에는 술복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하다 그래서 부자가 바로 그 술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지금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엔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시풍속 이걸 소개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시풍속은 일단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계절별 풍속이 만들어져요. 봄, 여름, 가을. 지금이 겨울인데 겨울에 지금 정월, 대보름까지 엄청나게 많은 놀이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5월 단오, 그 다음에 7월 칠석, 그 다음에 9월 추석. 우리는 중앙절보다는 8월 15일 추석을 더 높이 쳤기 때문에 그 추석 때 4개의 명절 때 가장 놀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나라 특징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세시풍속이 발달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생산경제가 인류가 만든 생산경제의 5개 다 가지고 있어요. 수렵, 채집, 유목, 그리고 어로, 농경, 목축 이렇게 해서 목축은 지금 많이 없죠. 부여는 목축을 많이 했지만 목축, 그다음에 고구려는 전형적인 수렵, 그리고 지금 우리 민족이 채집 문화가 가장 전승이 잘 된 나라입니다. 우리 민족이 먹고 있는 풀과 금속 같은 종류, 이게 총 몇 개냐면 채집, 우리 금속도 많이 먹거든요. 그것이 몇 개냐면 1200종입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내가 야채를 몇 개나 먹지 하고 한번 세보세요. 한 40개는 나뭐 꼽을 거예요. 아우, 그부터 해서 근대부터 프랑스가 한 80종 먹습니다.
우리한테 비교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1200종 가운데 약 1000종이 약재로 쓰이고 있죠. 약재로. 그렇게 보시면 금방 압니다. 그만큼 우리는 채집 문화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루 문화가 무지 발달됐어요. 우리는 삼면에 갯벌이 있다 보니까 엄청난 어루 경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음식 문화도 무지 발달되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농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어우러져서 아마 세계사에서 가장 뚜렷하고 풍부한 세시풍속을 가졌어요. 일본과 중국도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세시풍속이 엄청나게 다양하다. 이것은 뭐냐? 놀이의 순환성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놀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바뀌고, 그다음에 강변, 산악, 농사 짓는 지역마다 다 다양한 놀이들이 존재합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놀이가 많은 나라입니다. 세시풍속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시풍속은 이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하늘의 운행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늘의 운행은 세 가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해, 달, 별이에요. 해, 달, 별. 그래서 해를 가지고 태양력을 만들고 달을 가지고 태음력을 만들어요. 왜?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별은 주기성이 없어요. 그냥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별은 바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력이라고 하지만 그 태음과 태양, 해와 달의 변화는 바로 별자리를 바탕에 깔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시간은 이미 1년 365일, 12달, 24절기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태양과 달의 주기를 거기다 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태양력은 태양과 달만이 아니라는 거. 반드시 별, 세 개가 결합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태양력으로 한 세시풍속. 아무래도 태양력은 양에 속하기 때문에 양수가 5개, 1, 3, 5, 7, 9, 음수가 4, 2, 4, 6, 8, 4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력의 세시풍속은 1과 1이 만나는 3과 3, 5와 5, 7월 7, 7, 9, 9가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이 시작되는 동지 1월, 동지.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 약 8일에서 9일 지나서 새해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동지가 새해였는데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왜 지금부터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때 1월 1일이 새해가 됐는지는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12월 21일이 1월 1일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1월 1일. 그러니까 그날이 1월 1일이었는데 갑자기 12월 21일이 돼버리고 21일이 돼버리고 1월 1일은 7일이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무제가 부인하고 뽀뽀한 날이 그날인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을 새해로 하자. 하여튼 뭔가 무슨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뭐 우리가 부여라면 부여의 왕이 그날 첫눈에 반한 여자가 그날인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은 무조건 1월 1일로 하자. 그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1월 1일이 그냥 새해라고 생각해요. 새해 전혀 아니에요. 새해는 12월 21일 동지예요. 동지인데 지금의 1월 1일은 그거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늘의 별자리의 운행에서 1월 1일은 어디에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왔어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1월 1일이 생겼으니까 동지와 이제 1월 1일이 특별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지가 새해, 그다음에 1월 1일은 왜 생겼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많은 분들은 1월 1일이 엄청나게 뭐 대단한 날 같아서 그날 뭐 빌고 하죠.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에요. 뭐 태양의 끝에 있는 날도 아니고 태양이 가장 높은 날도 아니고 하지와 동지와 춘분과 추분 그래도 있잖아요. 해 운행 주기가 정중앙에 있으면 춘분과 추분, 끝과 끝이 있으면 하지와 동지 가장 중요한데 1월 1일은 생뚱맞게 동지 다음으로 한 2일 후에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새해에 어디 가서 빌어봤자 별 볼일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3000년 동안 빌었던 것은 동짓날이라는 거죠. 새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그래야지 이게 깨집니다. 관념이. 자, 태양력 원단. 어떤 동지가 태양했는데 어느 순간에 9일 지난 이날이. 이날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새해 요즘 말하면 연하장을 봤죠. 연하장 요거 이제 뭐라고 하냐면 빠오시라고 하거든요. 신년보희. 우리가 이제 까치와 뭐 호랑이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자코도라고 하는데 자코도는 나중에 생긴 거고요. 원래는 새해 인사드립니다라고 하는 민화의 가장 중요한 신년보희 빠오시라고 합니다. 빠오시.
예, 그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날 세배도 하고 설빔도 뭐 예? 입고 그다음에 세주 술도 마시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연화, 세화를 그려서 문 앞에 붙이고 하는 것들 다 원단에 하는 행동이고요. 삼진날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날이 사냥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주기가.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 예, 짐승들이 새끼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짐승을 잡지 않아요. 그래서 3월 3일 날은 그 유명한 온달이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날이죠. 이날 사냥을 가장 많이 해서 온달이 예, 그 대형이라고 하는 품계를 받았죠. 예,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온달이 고구려의 역사에 등장하는 아주 대표적인 계기고요. 그 다음에 온달을 바보 온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온 숫자는 바보로 하는 게 아니라요. 착한 사람. 원래 착한 사람이 바보거든요. 동네에서. 원래는 우자는 바보가요. 똑똑해지지 않습니다. 바보는요. 처음부터 바보는 끝까지 바보예요. 예, 착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되게 착했어요. 애들이 돌 던져도 그냥 받아주고 예? 아마 나무를 지고 했다니까 나이는 한 그때 한 20살에서 25살 정도 되는 것 같고 평강오전에 때 빽빽 울었으니까 한 3살, 5살이었고 7살까지 울었다면 공주도 아니죠. 7살 때쯤 되면 이미 하녀들을 개 취급할 정도로 이미 수준이 높았는데 한 3살 정도 그러면 나이는 한 20살 차이 예? 그 20살 차이 되는 낙랑공주가 밤에 예? 집을 찾아왔으니 여우라고 생각했겠죠. 어머니가. 예? 하여튼 온달이 세상에 등장하는 아주 결정적이가 3월 3일 삼진날이고요. 이 날이 바로 제비가 돌아온 날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5월 5일 단오. 우리 세시풍속 중에 가장 많은 요리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게 씨름. 씨름을 하나를 드겠고요. 그리고 이날 주로 유명한 부적. 저희들은 이렇게 박 같은 데다가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뭐 부적을 받아와가지고 거기다 놓고 하루 종일 다다가 저녁 때 집에 오면 그걸 발로 밟아서 항아리 같은 데다 넣어서 뒤에 있는 그에다가 이렇게 묻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항아리. 근데 항아리가 그때 비쌌는데 그걸 묻었다는 거. 근데 왜 우리는 그때도 안 꺼내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것이 바로 천중절 정령부 주문이고요. 5월 5일 천중지절에 상득, 절록, 하득, 지복, 치우지신, 동두철액, 적구적설, 사백사병, 일시소멸, 급급여일령 이렇게 해서 써서 이렇게 놨습니다. 이렇게 그 유명한 부적입니다. 단오부적. 자 그리고 이제 단오풍속 중에 이제 이렇게 머리가 삼두응 독수리 머리 3마리가 있는 왜냐하면 2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6개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5까지는 수가 형성되지 않은 수라면 6부터는 형성되는 수거든요. 그래서 궁궐에서도 6이 모든 만물의 번영을 상징하는 수예요. 그래서 6위전이 만들어지고요. 궁궐에 이거 다 육각수를 만든 이유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눈이 6개, 삼두, 유감, 이 삼두응 부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창포에 머리 감는 계곡 또는 계곡에서 머리 감는 바로 이 신윤복의 그림이죠. 여기 아기승 2명이 너무나 신기해서 구경하는 모습이 이렇게 그려진 앙증맞게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씨름, 숙덕 이런 것들이 단오에 있는 풍속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7월 7석 덕흥리 벽화고분에 있는 견우 직녀도고요. 그리고 고구려는 특히 이렇게 칠을 숭배했습니다. 왜 숭배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북두칠성을 숭배했는데 고구려에서는 왕이 즉위한 7년에 특별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때 불상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연가 7년명 금동 열애입상이라든지 영강 7년명 금동 열애입상 그리고 유리왕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7문안 돌 칠릉성 밑에서 부러진 칼을 그죠. 그 7개 칠릉 7각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360을 7로 나누면 안 나누기 때문에 7이 없다고. 그것은요 숫자의 관념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원에는 3각 이상의 모든 각이 다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3으로 나누는 이건 숫자는 정수고요. 정수가 아닌 허수들이 수두럽게 많아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원지름이 그 원에 3.14가 아니잖아요. 3.14 지금도 아직 없잖아요. 지금도 기네스북에서 그 뒷자리까지 누가 더 많이 외우느냐. 우리 애도 뭐 80개, 뒤에 100까지도 외우더라고요. 3.14, 27, 45, 6, 7, 8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그거 그냥 컴퓨터 치면 쫙 나오는데 1억개까지 나오는데 1억개를 딱 하면 얼마나 나오냐 이만치 나오죠. 용지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나와.
끝이 없어요. 그것을 허수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원은 허수인 겁니다. 360은 인간이 1년 365를 나누기가 어려우니까 5를 제거하고 360을 만든 거예요. 360각을. 그러니까 360각은 인간이 만든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원은 360도가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하세요. 원은 허수입니다. 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5각, 6각, 7각인데요. 원을 계속 만들면 5각, 6각, 7각, 8각, 9각 다 만들어져요. 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66,277각도 만들어지고 원이 더 작아지면 9억 6,667각. 그럼 거의 원에 가깝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령석도 저한테 하면 동그라미 2개면 바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칠령석 바로 만듭니다. 칠령석은 제가 집안박물관에서 직접 봤으니까요. 실제 있습니다. 칠석은 그런 거. 중앙절은 이상하게 우리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동양 철학에 의하면 중앙절이 무지 깊은데 왜 안 했느냐. 중앙절은 산이 없는 중국에서는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양기가 마지막 쇠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 마지막 양기와 만나는 날이 산꼭대기가 등고절이라고 합니다. 등고 오른다 높은 곳. 그래서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이게 퍼져 있지만 우리는 뭐냐? 우리는 늘상 삶이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풍등이라고 부릅니다. 풍등. 오곡 풍등.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월 9일을 대체한 게 뭐냐? 바로 새로운 곡식이 열리는 첫날. 바로 언제겠어요? 신라 지역, 남쪽 지역은 8월 15일이고요. 북쪽 지역은 10월 1일이에요. 10월 1일. 그래서 그날이 상달이 됩니다. 상달. 그래서 그날을 상달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11월을 두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달. 그러면 12월 달은 뭘까요? 12월 달은 섣달이라고 불렀는데 어떤 분이 1년이 마지막 쓴날이라고 해서 섣달이 아니고요. 세 번째 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달이 4월 네 번째 달이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그 보울의 법주사에서 스님들을 다 배웠어요. 상달, 두달, 그다음에 섣달, 누달, 닷달, 여섯 달, 엿달 다 이렇게 했어요. 곱달, 7을 곱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8달, 10달이라고 불렀거든요. 10달.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18, 9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적 이름. 그래서 우리는 8월 15일부터 10월 1일 그 사이에 나라마다 그래서 10월 첫째 날을 으뜸으로 지는 10월 상달. 그래서 10월 상달 첫날을 하늘의 날, 둘째 날을 땅의 날, 셋째 날을 인간의 날. 그래서 세 번째 날이 바로 개천절, 단군이 나라를 세운 날이 되는 겁니다. 10월 3일. 그런 관념들을, 그러니까 실제 단군이 10월 3일날 나라를 세운 것이 역사적 사실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 번째 날이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쪽의 부여나 고조선은. 그래서 10월의 세 번째 날에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루고 있다 그날 나라 세울 수 있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8월 15일과 10월 1일, 2일, 3일이 무지 중요한 날이다 정도로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력, 태음력의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태양이 가장 둥근 날, 바로 정월 대보름이죠. 1월 15일이. 그래서 이날은 뭐 엄청나게 많죠. 여기 막 귀말기술, 오곡밥 먹고 엊그제 연날리기, 그다음에 청계천에 여기 광통교에 다리밟기, 그다음에 밤지키기, 전날 밤에 밤지키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월 대보름이라고 불렀고요. 상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다음에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이 세 개가 중요한데 유두는 6월 15일이고 백중은 7월 15일이고 8월 15일 왜 그러냐 이거죠. 이것은요. 위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베트남 지역 있죠. 베트남 지역은 6월 15일 날이 달이 가장 밝아요. 그리고 중국의 상해, 광주 지역에서는 7월 15일이 가장 밝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선과 중국의 북경 지역이 8월 15일이 달이 가장 밝아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서 주로 인도 지역에서 온 6월달, 인도 지역이나 베트남 지역은 6월달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에 한번 거쳐올 때 그게 7월달. 왜냐하면 백제나 이런 데가 다 중국의 남쪽에서 불교가 들어오니까 7월 15일.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8월 15일. 그러니까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은 같은 태음력의 단지 위도의 차이일 뿐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15일은 백중절이라고 하고 8월 15일 날은
예, 바로 추석이라고 하고 어떤 분이 추석이 일본말이라고 하지만 삼국사기에 이미 추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추석절이라고 불렀으니까요. 예, 중추절이라고 하고 이날이 아마 우리 그 풍속 가운데 놀이가 가장 많은 놀이 중에 하나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별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세시풍속이 존재합니다. 자, 별자리는 제가 그 하늘의 목성을 가지고 세차라고 그랬죠. 그 세차에서 그 하늘의 기운을 가지고 내려온 것을 유라고 불렀죠. 그 유를 표시한 게 바로 여기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고고학에서는 잎사귀 3개, 삼연문이라고 했는데요. 삼연문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새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구려 금동관인데요. 이 금동관 안에 바로 이 새 모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고구려에서는 한 4개 정도의 이 금동관에 새가 그려져 있는데 실제 새가 그려져 있기도 하고 추상화돼서 이렇게 추상화돼서 국립박물관 신라실에 가면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것은 태양이 없죠. 근데 바로 옆에 여기는 태양이 있죠. 그래서 해에서 지금 지상으로 내려오는 모습.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갔을 때 내가 죽어도 다른 어떤 지역의 벌판에 원기가 되지 않고 나를 물고 왔던 새가 조상님의 나로 나의 영혼을 데리고 간다고 했을 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요. 이건 이제 조선시대 때 묘지석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묘에 거기 태양과 삼주가 그려지는 게 16개를 이제 확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통이 조선시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어디에 있냐, 고려시대는 이제 화장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고달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 우리 스님들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죠? 불비석. 그 불비석에 보면 그 위에 삼조가 그려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전통들이 오랫동안 내려왔다는 거. 이것들은 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별자리로 만들어지니까 12띠. 올해가 이제 검은 호랑이 흑고죠. 이민년. 이미 물에 속하고 물의 색이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요. 어떤 사람이 그랬죠? 여자들이 말띠면 다 백마띠라고. 백마띠는 경우년생만 백마띠예요. 60년 딱 한 명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서 뭐 말띠면 다 백마띠라고. 그래서 여자들은 말띠면 다 뭐 세다고 기운이 전혀 아니고요. 백마는 경우년에 태어나신 분만 백마띠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검은 호랑이 흑호입니다. 이민년. 왜냐하면 오행에 따라서 색깔이 들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마, 그죠? 그다음에 정마, 백마, 황마, 흑마 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2띠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거 다 별자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별자리로 기준으로 만든 게 삼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복. 그래서 원래 이게 북동 민족의 특징이죠. 풍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지가 지난 후 3번째 경일, 그다음에 4번째 경일, 그리고 입추가 지났는데 첫 번째 오는 경일.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중복과 말복 사이에 10일이 있을 수도 있고 20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렇게 해서 이때 사방에 잡기나 약탈자를 막던 맥쪽에서 유래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 원리는 뭐 토생금의 원리, 뭐 이런 나중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원래는 이제 이 절기 이게 음양오행을 맞추지 않을 때는 성문 사방에다 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별자리가 시간이 생기고 할 때는 이 시간에 맞춰서 경일에 맞췄습니다. 이거 토생금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하늘의 별자 속에 이제 북두칠성. 북두칠성과 남두육성 신앙인데요. 나의 생명이 걷어지고 올라오는 우리 조상님의 생명을 하늘로 가는 이것이 바로 북두칠성이고요. 북두칠성은 그래서 별명이 하늘의 수레라고 부릅니다. 하늘의 수레. 그래서 이렇게 수레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죠. 이것은 산동성 무시화상석인데요. 이 무시화상석은 단군 신화의 모습을 그렸다 그래서 예전에 1947년에 김재원 선생님이 논문을 쓴 게 있어요. 단군 신화의 신연구라고. 무지 유명한 겁니다. 저는 그 원본이 있거든요. 그 원본이 지금 가격으로 약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시 화상석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 이렇게 구멍 7개를 뚫어서 칠성판이라서 지금도 놓고 있고 고구려 고문벽화에서는 이렇게 남두육성과 북두 칠성. 근데 별자리는 다 7개를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6은 하늘로 오를 수가 없어요. 7이라는 숫자만 하늘로 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남도육성은 남도육성을 써놓고 별자리는 항상 7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남도육성은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남도육성을 관장하는 게 남극노인성이고 그 남극노인성은 어디에 항상 떠냐면 남산에 떠 있습니다. 남산에. 그래서 우리가 수명을 얘기할 때 남산수비 이렇게 하죠. 수비남산이라고 부릅니다. 수명이 남산처럼. 그 뭐냐면 노인성이 수명을 관장하기 때문에 남산에 뜨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남산에 안 보여요. 지산에 가면 보이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면 보여요. 남극 노인성이. 그러니까 상상적으로 노인성을 해놓고 그리고 그 노인성을 상징하는 걸 어디다가 남산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게 노인정이에요. 남산 노인정은 노인분들이 있는 정자가 아니고 노인성을 상징하는 정자. 노인성. 근데 가부경장 때 한일 회담이 열렸던 곳이 바로 그 노인성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바로 북두칠성, 신앙도 성역이다. 그다음에 세시풍속지는 간단한 소개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풍속지는 동국세시기, 열왕세시기, 경도잡지가 있는데 이러한 세시기의 원형은 형초세시기라고 있습니다. 형초라는 것은 오늘날 중국의 남쪽, 상해와 그쪽 밑에 지역인데 호남 호북성을 형초라고 불렀는데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풍속지는 따로 저희들이 제가 이렇게 공개 강좌를 할 때 이 세 개 풍속지의 내용과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하는 강좌를 열 계획입니다. 그때 좀 설명하기로 하고요. 형초세시기는 동아시아 민속 관련한 문헌 가운데 최초로 오래됐고요. 대략 500년경에 종름이라는 사람이 씁니다. 종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중국식 그림들이 다 나와 있고요. 형초세시기는 없지만 나중에 이 그림들이 계속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놀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제기, 줄다리, 줄넘기. 그래서 우리가 줄넘기는 문헌상은 없지만 형초세시기 하면 이미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있는 거. 왜 형초세시기 영향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축구하는 모습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초나라가 여기입니다. 초나라가. 우리가 장기에서 푸른색과 붉은색일 때 붉은색이 이 북쪽의 하늘 상징을 하면 남쪽에 파란 것은 남쪽의 초를 상징합니다. 바로 여기서 일어난 영웅이 초평 항우 이렇게. 그리고 이쪽 산 여기는 5월 지역. 그러니까 이 지역의 세시가 우리하고 엄청 닮아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과 우리가 고조선 때 같은 문화권에 있었고 또 하나는 고구려나 백제인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여기와 문화를 교류하면서 문화가 서로 공유하는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요. 번역본도 있으니까 번역본은 여기 진문당이 있으니까요.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동국의 세시기. 그래서 어떤 분이 동국을 동쪽의 나라라고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기에 오면 동국은 하나의 그냥 관여가 돼요. 그래서 중국과는 별개의 요동에 하나의 나라가 있다 해서 그냥 동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국이란 말을 썼지만 북국이나 남국이나 서국이란 말을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동의보가 할 때 동국은 우리만의 세계를 상징하는 관념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방위로서의 동국이 아니고 우리를 상징하는 관념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세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월부터 12월 달까지 세시기가 있고 이것은 네이버에 지식박과 있는 것들을 옮겨놓은 거니까요. 보시면 됩니다. 동국 세시기에 뭐 삼복, 개고기 먹는, 대장국 먹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열양세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열양세시기는 서울인데 왜 열양이냐? 조선시대에 오면 우리가 중국을 닮아가고 싶었어요. 지금 뭐 아주 미국의 작은 나라 되는 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를 작은 중국, 중국은 큰 중국, 대중국, 우리 작은 중국. 그래서 대중화, 소중화라고 했는데 대중화의 문명의 원천이 주문왕, 주공단이에요. 그래서 문무주공이라고 부르거든요. 주문왕, 주무왕, 주무왕의 동생 주공단. 그리고 그 주공단을 가장 잘 섬긴 사람이 정몽주. 그 주가 그 주공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주공을 가르친 사람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조였던 기자였단 말이에요. 기자. 그러니까 우리도 문화국이 되려면 저쪽에 주공이 있으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죠. 근데 그걸 기자로 본 거예요. 봐라, 주공한테 저렇게 문화를 전수했던 기자가 어디에 있었냐? 평양에 있었다고 본 거죠. 평양. 그래서 평양을 열수라고 불렀던 거예요. 대동강 열수. 그런데 이제 그 열수는 이제 뭐가 되냐? 보통 명사가 돼요. 모든 수도를 지나는 강 이름, 열수. 그런데 이제 평양에 있던 열수가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한강으로 오는 거죠. 한강. 그래서 한강 열수가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 한강의 열수.
그러니까 평양에 있던 기자의 문명을 이제 한양에 우리 소중화가 이었다고 본 거예요. 평양에 있던 게 이제 이리 내려온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들은 그 기자가 있었던 평양의 열수를 이쪽에 열수로 하고 열수의 북쪽에 한양이 있으니까 열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궁궐의 모든 우물은 다 열자를 붙여준 거예요. 열상진원. 그죠? 영열천. 열천. 그러면 열자가 왜 만들었냐 알죠? 그러면 우리나라에 열자가 있는 궁궐의 열천은 소중화 이론에서 만들어진 논리라는 거죠. 그러면 소중화 이론은 언제 나오냐? 바로 숙종, 바로 송시열 때 완성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열천이나 열양 이런 건 다 숙종 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경희궁에 궁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영열천은 선조의 글씨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저는 원전을 찾아낸 게 있으니까 숙종의 글씨라고 써 있어요. 숙묘, 숙종의 글씨. 그래야지 맞아요. 왜? 열자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면 열자란 말 그전에 안 썼어요. 열양이란 말을. 숙종시대에 오면서 붕당이 되고 그 노론들이 4대 의리론에 의해서 소중화를 말하고 명나라가 망해야만 쓰는 거예요. 명나라가 망해야만. 그러니까 혹시 경희궁에 가서 영열천을 할 때 그 자료에 있는 것 따라서 선조의 글씨라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숙종의 글씨라는 것은 문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왜? 그때 영조임금이 태령전에 왔을 때 숙종의 영정을 보고 가서 영열천을 보고라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면 열양이란 말이 언제 태어났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따로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요. 그것은 이렇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유득공, 발해골 쓴 유득공의 경도, 서울을 뜻하는 경도, 경도 잡지입니다. 이것도 다시 자세하게 풍속지만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시 풍속을 통해서 계절별, 월별, 시간적으로 원령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주제를 분석하고 이것은 놀이를 추출하면 세시 풍속에서 왜 이런 놀이들이 나오는지 알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다음 공개 강좌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청에 나온 세시 풍속의 기능들, 이 세시 풍속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공동체 문화가 다른 지역에서 좀 탄탄하게 이루어진 거고 이런 공동체 문화는 산업화에 의해서 지금 해체 단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왜? 농업이 6차 산업이 되면서 세시 풍속이 중요한 마을에 새로운 마을을 형성하는 이제 새로운 6차 산업으로서의 농업이 농촌이 구성될 때 이 세시 풍속이 이제 그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놀이에서 세시 풍속이 전통놀이의 산맥이다. 세시 풍속을 공부하면 우리 전통놀이의 역사성이나 문화성 이런 것들을 전부 추출해내고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마을 공동체들, 도시에는 도시 공동체가 있고 카페면 카페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새로운 놀이와 소통, 교류의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그러한 실마리가 세시 풍속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 공개 강좌에 이 부분을 넣게 됐고요.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유튜브 링크를 해서 밴드에다 올려놓을 테니까요. 계속 보시고 또 지속적으로 공개 강좌를 하니까 그때 이렇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세시 풍속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